미국과 대치 중인 이란이 오늘 오전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면서 장중 2140선까지 밀렸고 원달러 환율도 두 자릿수로 급등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 5천억 원 늘어난 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도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했는데 국가 채무가 700조 원을 돌파해 나라 살림의 빨간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소상공인협회는 최저임금이 2해간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이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7조 1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지만 지난해 전체로는 영업이익이 1년 만에 반토막 난 수준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마침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두 번에 걸쳐 미국 기지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오전에 발사를 했는데요. 미국도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해서 양국의 무력 충돌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금융시장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이란이 결국은 미국의 보복 공격을 감행을 했다고요? 네, 이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 12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1시간 30분 만에 두 번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란 국영TV는 이번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솔레이마니 이란 군부 사령관을 사살한 것에 대한 복수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모든 필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연초부터 국제 정세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우리 주식 시장은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89% 내린 2156.27에 개장했고 코스닥은 0.93% 내린 657.24에 개장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낙폭을 키우더니 11시 25분 기준 코스피는 1.15% 떨어진 2150.60, 코스닥은 2.57% 하락한 646.37입니다. 같은 시각 일본의 니케이는 2% 하락했고 홍콩의 홍콩 항생지수는 1.14% 하락,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0.54%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도 급등하면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2월물 가격은 2.15% 오른 64달러 5센트, 브렌트유 3월물 가격은 2.31% 오른 69달러 8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올라 전거래일 대비 7원 90전 오른 1174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대응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서 올해 512조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62%를 상반기에 모두 풀어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갈등 관련해서 우리 정부 움직임은 지금 어떻습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전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유사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금융 외환시장뿐 아니라 수출, 유가, 해외건설, 해운 물류 분야까지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등을 가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오후에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내 소식도 한 번 더 알아보면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상반기 중에 재정을 확 풀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도 필요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예상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총 512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체감 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일자리와 SOC 사업 모두 지난해보다 상반기 집행률을 높이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조기 집행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요 공공기관 투자에 6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게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국가 재정 관련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돈 쓸 때는 많은데 나라 살림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 푸는 정책을 지속한 탓에 재정 적자는 46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 채무는 7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가 얼마나 거쳤는지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친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3조 3천억 원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쓰는 돈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 재정 수지는 45조 6천억 원 적자로 2011년 월간 통계를 낸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단순히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서 계산한 통합재정 수지도 7조 9천억 원 적자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습니다. 네, 국가 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 5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 원 늘었는데요. 다만 정부는 12월 정기 상환을 거치면 연간 기준 국가 채무가 700조 원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국가 채무가 52조 원 넘게 급증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확대, 그러니까 돈 풀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거치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연간 기준 실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마무리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되면서 재정 적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소상공인협회가 낸 헌법소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소상공인협회는 최저임금이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강제 인상돼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인상폭이 큰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의견이 반영된 점, 주요 노동 경제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헌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부담이 크겠지만 이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3명의 재판관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다음은 기업 실적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로 보면 영업이익이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시장 예상치 어땠습니까?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7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4.2% 감소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0.4% 줄어든 5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잠정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6조 원 중반인 증권사 영업이익 예상치 평균보다 8%가량 많았습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바닥을 다진 뒤 조금씩 반등하는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장에서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부문의 수요 증가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3조 원을 웃돌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4분기만으로 보면 이렇지만 지난해 연간 전체로 따졌을 때는 좀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고요. 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53% 감소한 27조 7,100억 원입니다. 매출은 5.8% 줄어든 229조 5,2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20조 원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이는 재작년 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올해 삼성전자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5G 이동통신과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본격화로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올 하반기에 10조 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증권사들은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별 확정 실적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권재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세계 최대 정보통신 가전 박람회인 CES 2022 공식 개막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는데요. 미래의 집에서는 어떤 생활이 가능할지 CES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김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처럼 생긴 인공지능 로봇이 사용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따라다니며 명령을 수행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CES에서 선보인 가정용 AI 비서 로봇입니다. 이동을 하며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폰과 TV와 연동돼 다양한 홈케어 기능이 가능합니다. 기존 인공지능 스피커가 설치해둔 곳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이처럼 이동식으로 해결했습니다. Designed to make your life just a bit easier. Bobby, say hi to the audience. 삼성전자는 또 맞춤형 헬스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어러블 보조 로봇 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반영한 아바타가 머리 스타일과 옷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자신만의 최상의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옷을 직접 입어보지 않아도 가상 피팅을 경험할 수 있고 이어서 구매까지 가능합니다. 화면이 천장에서 커튼처럼 내려오는 롤러블 TV, 커피를 내려주고 설거지를 해주는 로봇팔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로봇을 통해서 복잡하고 힘들고 반복적인 일들은 맡겨놓고 사람은 좀 더 존중받고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도심항공과 목적 기반 모빌리티, 모빌리티 환승 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세 가지 솔루션으로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이동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We want to shape a future where cities are vitalized with the help of our mobility solutions. We want to join in people's lives by connecting people in meaningful ways and liberating them from limitations. CES 2020 is only the beginning. 정의선 부회장은 우버와 협력한 도시명 항공기가 오는 2028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일상을 바꿔놓을 첨단 기술들이 가까운 미래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올해 CES에는 자동차 관련 기업만 모두 140여 곳이 참여를 하면서 국제 모터쇼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만큼 미래 모빌리티도 산업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데요. 이에 따라 이종업종 간 합종 연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아 기자와 올해 CES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올해 CES 특징들을 보면 미래 모빌리티 관련한 비전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나온 보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현대자동차는 교통 시스템부터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바꾸겠다며 미래도시 개념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미래도시는 이른바 항공도시였는데요. 하늘에는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가, 땅에는 자율주행차가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를 환승허브가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도요타는 자율주행차와 로봇, 인공지능 등 현재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할 신기술들을 적용할 미래도시를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자동차 사장은 이 우분시티에 도요타 자동차 직원과 연구원 약 2,000명이 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래자동차가 단순 이동수단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규정하는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우리 산업의 새 먹거리 중 하나니까 주도권 잡기 위한 경쟁 치열할 것 같은데 기업들의 합종 연행도 좀 활발하죠. 네, 올해 CES에서는 업종 간 장벽이 더욱 허물어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전장 전문 기업 하만과 공동 개발한 5G 차량용 통신 장비를 BMW의 전기자동차 iNEXT에 탑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5G 차량용 통신 장비가 실제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탑승자는 이 5G 통신 장비가 탑재된 차량에서 고화질 지도 등을 실시간으로 내려받을 수 있고 또 끊임없이 화상 회의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바이톤과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국내에 진출할 바이톤의 전기차에 SK텔레콤의 5G 기술과 더불어 SK텔레콤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T맵과 같은 각종 콘텐츠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소니의 경우 도요타와 렉서스와 같은 자동차 업계와 함께 전기차인 비전 S를 만들어서 이번 CES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어제 기조연설을 했던 분이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이었는데 기자간담회도 열었어요. 네,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해 예고했던 가정용 상용화 로봇을 올해 6월이나 7월쯤에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격대는 크기가 큰 건조대 정도로 만들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또 어제 공개된 반려로봇 볼리의 출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출시 계획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8K TV와 관련해선 중국에 비해 2년 이상 기술이 앞서 있는 상태라면서 지난해보다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올해 CES의 면면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연금과 KCG가 가족 간 경영권 논란이 일고 있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분을 사들이고 또 그룹 경영을 공개 비판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높은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의 단일 주주들이 그러니까 한진가에 대해서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의 높은 부채 비율을 지적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민석 KCGI 부대표는 어제 유튜브를 통해 지난해 3분기 말 대한항공 부채 비율이 861%를 기록했다며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구 송년동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간 갈등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진가의 주요 주주 중 하나로는 국민연금도 꼽을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도 최근 한진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면서 좀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어제 대한항공 지분율이 기존 9.9%에서 11.36%로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국민연금은 한진 지분을 기존 7.54%에서 9.62%로 2.08%포인트 늘리기로 했는데요. 국민연금이 최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기 때문에 오는 3월 조현태 연임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당장 오는 3월에 한진칼 주주총회가 있죠. 앞두고 이렇게 오너가 경영 분쟁에다 대주주들이 포문을 열고 있는데 조원태 회장 경영권 방어 쉽지가 않을 것도 같다. 이런 해석도 나오죠. 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3월 말로 종료됩니다. 올해 주총에서 재선임이 돼야 하는데 주총을 앞두고 KCGI와 국민연금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단일 주주로 세 번째로 지분이 많은 반도건설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지분 6.28%를 보유한 반도건설은 최근 한진칼 지분 매입을 더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했는데요. 가족 간 분쟁에 국민연금과 KCGI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반도건설이 오는 3월 주총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SBS 신임 장가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청약 1순위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개정안이 실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수백 개의 댓글까지 달리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이 규제 골자를 보면 청약 요건을 강화한 건데 어떤 내용이고 반발은 지금 얼마나 심합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이 개정안을 놓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국토부 홈페이지에 현재 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최근 1년간 서울에 살았는데도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청약 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또 국민들 반발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어떤지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고 규제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되는데요.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습니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 가밀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수도권 유망지역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을 모두 받아보고 나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하면서도 시행 유예 조치 등은 전례가 없어 미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가동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권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이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은 일선 지점장 100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회사에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인사적재로 이들이 일할 자리가 더 없다는 게 이유인데 당사자들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사실상 나가라는 압박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우리은행 한 지점장은 회사로부터 직무 재배치 일정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1월 6일부터 후속 인사이동 일까지는 재택근무로 대체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인사이동을 실시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대상은 1965년생 지점장 112명으로 지난달 접수받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통상 회사에 남길 선택하는 경우 검사실, 준법지원부 등 영업 외에 후선 업무를 맡기는데 이례적으로 이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집에서 근무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당연히 이례적인 일이죠. 후선 업무도 지금 이미 포화된 지 오래됩니다. 65년생 이제 남으신 분들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는 없는 거죠.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 일부는 이를 사실상 회사를 나가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한 지점장은 단체로 재택근무하라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전례 없는 일로 자존심을 긁어 나가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도 이번에 희망퇴직 신청자들을 받았는데 미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하라는 통보는 없었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일시적으로 집에서 대기하는 상태이며 조속히 업무 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제주도에 면세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이미 영업 중인 롯데, 신라와 함께 면세업계 빅3가 모두 제주도에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건데요. 제주도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게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신세계가 제주도에 면세점을 새롭게 추진을 한다고요? 네, 신세계그룹에서 면세 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계 DF는 어제 제주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도에 면세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에 면세점 특허 신규 발급이 예상되는 만큼 제주도 내 면세점 운영 부지 확보와 교통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신세계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 인수한 후 일부 시설을 면세점으로 바꾼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제주도의 면세점은 총 3곳으로 롯데와 신라 그리고 제주관광공사가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2018년에 30% 이상 늘 정도로 성장세를 기록 중입니다. 네, 그런데 제주도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을 반대하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먼저 대기업 면세점 수익 대부분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면서
면세점이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제주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대기업 면세점이 들어서면 장사가 잘 안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신세계가 정한 면세점의 위치가 제주의 대표적인 교통혼잡 지역이라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미 한 차례 반려돼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같은 여러 이유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에 대기업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신세계가 제때 제주도의 면세점 문을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지난해 말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인 상장사가 194곳으로 전년 말보다 한 곳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상장사가 188곳으로 3곳 늘었고 코스닥 상장사는 26곳으로 2곳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규 상장한 1조 클럽 상장사 5곳을 제외할 경우 그 수는 오히려 4곳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주요국 증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주요 헤지펀드의 수익률은 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헤지펀드들의 지난해 수익률은 평균 9%로 유형별로는 주식형의 수익률이 12%, 매크로펀드는 6.4%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가 32% 오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성과가 아니고 헤지펀드로부터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위기 충돌 고조가 심화되면서 지금 국내 증시가 빠르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5% 떨어지며 2156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2.2% 하락하면서 648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도 석유화학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흥규석유가 2% 오름세, 한국석유 14.03% 오름세, 대성산업 같은 경우 23.6%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97% 오름세 보이며 5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연초부터 이란과 미국 간 대치 소식에 국제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의 죽음에서 100여 년 전 사라예보 암살 사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었죠. 미국 CNN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이란의 미군 기지 공습과 관련해서는 카메라 앞에 서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뭐가 됐든 간에 모두가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